며칠 전부터 아들이 유난히 전화를 자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시간이야 있지. 은퇴한 사람이 뭐가 바쁘겠냐? 그럼 이번 토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홍어 삼합을 하는데 아버지 홍어 좋아하시잖아요. 홍어 삼합? 네, 특별히 좋은 걸로 구했어요. 목포에서 직송으로 온 거래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이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 챙겼냐? 제 물음에 아들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냥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그 말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제 생일도 까먹었던 놈이 갑자기 무슨 효심이 발동한 걸까요? 그래, 좋지 홍어라면.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먹지. 삭힌 홍어의 수육 한 점, 거기에 묵은지까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구나. 제가 호탕하게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구심이 맴돌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뵐게요. 아버지 꼭 오셔야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3분 42초. 평소라면 30초도 안 돼서 바쁘니까 끊어요 하며 끝났을 대화였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리 심각해? 옆에 앉은 박전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소주잔을 든 채로 멍하니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술잔을 5분째 들고만 있어? 마시지도 않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녁 먹자고 전화하네. 홍어 삼합 해준다 카더라. 그 말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오호, 자식이 효도하네. 야, 니는 좋겠다. 우리 아들놈은 전화도 안 한다. 작년 설날에도 안 왔어. 며느리가 친정 가자고 했다나 뭘 하나? 허허, 네가 옛날에 애를 어떻게 굴렸는지 생각해봐라. 맨날 군대식으로 기합 주고 다 인과응보야. 뭐, 이 자식이. 전우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왁자지껄한 분위기였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필승. 구호와 함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긴 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월요일부터 매일 전화를 했어. 안부 묻고 건강 걱정하고. 30년 만에 처음이야. 이 전우가 젓가락으로 안주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돈 필요한가 보지. 아니면 보증 서달라고 하든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제 아들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혹시 며느리가 임신한 거 아니야? 손주 생기면 부모한테 잘하고 싶어지잖아. 글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자식이 해준다는데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이놈이 드디어 철이 드나 보다. 집 앞 정류장에서 503번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시원하다기보다는 서늘했죠.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1204호. 숫자를 되뇌다 보니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집으로 초대했을까? 평소라면 밖에서 먹자고 했을 텐데.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죠.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긴장감이었죠. 어머 아버님.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듯 제 뒤를 힐끗 봤죠. 혼자 오셨죠?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0.5초쯤 됐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혼자 왔는지 묻는 거지? 누군가 같이 오면 안 되는 건가? 희진이라도 데려올까봐 걱정하는 건가? 그럼 뭐, 죽은 마누라도 같이 오랴?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더듬거리는 목소리.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다가 다시 제 얼굴로, 그리고 다시 제 뒤로. 불안정한 눈동자의 움직임. 그냥 여쭤본 거예요. 뭐야, 별걸 다 묻네. 노인네가 어디 딴 약속 있겠냐.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님.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팡이를 신발장 옆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나무 끝이 벽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죠. 평소보다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시선을 식탁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식탁 위의 광경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생일상이라도 차린 줄 알았습니다. 잡채부터 전까지 붉은 홍어가 큼직하게 썰려 있었고 수육은 하얗게 삶아져 있었습니다. 묵은지는 알맞게 익어 보였죠. 쿰쿰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냐? 나 오늘 생일도 아닌데? 아버님, 그냥 평소에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과 소홀했던 것 사이에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소홀했으면 미안한 마음이어야 맞는데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죠. 끼잉 마이너스. 그 소리에 부부가 동시에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이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하얀 김이 새어나왔죠. 그 너머로 막걸리병이 보였습니다. 두 병, 하나는 이미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홍어에 막걸리가 빠지면 섭하죠? 아들의 손이 열린 병을 집었습니다. 이거 유명한 양조장에서 특별히 구한 거예요. 병을 흔들자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막걸리 소리와 달랐죠. 묽은 느낌이랄까요? 뻥 마이너스. 뚜껑을 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참 아버지. 잔에 막걸리를 따르려다 아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 씻으셨어요? 식사 전에 꼭 손 씻으셔야죠. 손 씻으라는 말. 지금까지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봤죠. 초조함이 번뜩였습니다. 허허, 그래. 깜빡했네.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민정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큰 화장실 쓰세요. 작은 화장실은 변기가 막혀서 화장실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비누를 문지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굳이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 왜 큰 화장실로 보냈을까? 저 사이에 뭘 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뚝 끊겼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막걸리 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얀 술 위에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떠 있었죠. 그리고 잔 옆에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저은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잔을 드는지 안 드는지를 주시했죠. 왜? 너희도 한잔하고 싶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아들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저희는 요즘 임신 준비하느라 술은 좀 피하려고요. 임신 준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던 말이었죠. 그래. 임신 준비. 제가 되묻자 민정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네, 아버님. 병원에서 꼭 금주하라고. 부부 둘 다요. 아들이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냈습니다. 캔을 따는 소리가 치익 마이너스 하고 났죠. 투명한 사이다를 컵에 따르면서도 계속 제 잔을 흘끔거렸습니다. 자, 아버지. 건배하시죠. 아들이 사이다 잔을 들었습니다. 민정도 따라 들었죠. 두 사람의 눈이 제 잔에 고정됐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건배.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딱. 저는 막걸리를 입에 댔습니다. 목으로 넘기는 순간 쓴맛이 확 퍼졌죠. 막걸리는 원래 씁쓸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화학적인 쓴맛이었죠. 캬, 시원하네. 역시 홍어엔 막걸리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먹는 모습만 뚫어지게 봤죠. 너희는 왜 안 먹어? 아, 저희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 아버지 먼저 드세요. 민정의 대답이었습니다. 먼저 드세요라는 말에 이상한 강조가 있었죠. 막걸리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물 좀 줘봐. 제가 말하자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의자가 뒤로 밀렸죠.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물을 가져오는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서 물이 찰랑거렸죠. 제 앞에 놓으면서도 시선은 막걸리 잔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듯이.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아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벨소리가 거실 안에 크게 울려 퍼졌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두 사람이 빠르게 시선을 교환했죠. 그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처럼 들리려 했지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받아야지.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두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희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급함을 넘어서 절박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것처럼. 지금 어디세요? 집이세요? 아니. 그럼 어디? 희진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게 분명했죠. 전화기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밥 먹고 있다. 어디서요? 누구랑? 아들 집.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 아마 희진이 들고 있던 뭔가를 놓친 것 같았죠. 그리고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아빠, 설마 지금 오빠 집이에요? 거기 오빠랑 새언니랑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떨림이었죠. 그 자리에서 젓가락 내려놔요. 절대 더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마시지 마세요. 야야, 왜 이래, 갑자기. 제가 일부러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의식하면서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이 아니에요. 아빠. 희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어제 밤새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죠. 아빠 보험료, 생명보험. 희진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전부 새언니 앞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세계 보험 다요. 전부 다. 희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빠가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관리하던 보험인데 제 동의도 없이. 이건 위조예요. 문서 위조. 보험 수익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종을 쳤습니다. 땡 마이너스하고. 언제?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하나씩 시간차 두고 바꿨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희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총 보험금이 3억이에요. 오빠랑 새언니가 아빠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부터의 이상한 전화들. 꼭 오셔야 돼요라는 간절함. 혼자 오셨냐는 확인. 손 씻으라며 자리를 비우게 한 것. 막걸리의 이상한 쓴맛. 아빠, 듣고 계세요? 희진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찰도 불렀어요. 10분이면 도착해요. 희진의 발걸음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제가 늦으면 정말.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희진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절규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는데,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 내 말 다 들었어. 아빠, 괜히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띡, 통화 종료음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죠. 희진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얼마나 알게 됐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아, 그냥 친한 사람. 안부 전화였어. 제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죠. 역시 아버진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희진의 전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티 내지 않으려 애썼죠. 오른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었다가 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모든 동작을 주시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약이 충분히 듣지 않았을 텐데 왜 일어서는지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이었죠. 아직 식사 다 안 하셨는데.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신발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민정이 다급하게 따라 나왔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바닥을 긁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세워둔 제 지팡이를 봤습니다.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익숙한 나무결이 감겼죠. 무게감이 든든했습니다. 무기를 든다는 건 싸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죠. 돌아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묘했죠. 안도와 불안이 뒤섞인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지팡이는 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어디 불편하세요?
화장실 가시려고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아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이놈아. 지팡이가 어깨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표정이었죠. 내가 내 아들이냐? 그 순간 지팡이를 정확히 겨눴습니다. 아들의 정수리를. 내가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냐? 지팡이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죠. 힘 조절도 했습니다. 죽일 정도는 아니되 정신은 차리게. 해병대에서 배운 타격법이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죠. 손에 들고 있던 사이다 컵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벽을 타고 흘러내렸죠. 꺄!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비명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쿵 내리찍었습니다. 쿵!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로만 보이냐?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조금씩 흘러나왔죠. 신음소리를 냈지만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 아버지. 민정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마치 포식자 앞에 토끼처럼.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긁었죠. 끽.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며? 또 한 걸음. 내 도장을 위조했겠지? 그래 놓고 홍어 삼합? 막걸리? 바닥에 쓰러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썹을 타고 흘렀죠. 한쪽 눈을 감은 채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여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해? 네. 정말 몰라요. 왜 갑자기? 몰라.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아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댄 채로 뒤로 밀렸죠. 보험 수익자가 언제부터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순간 아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들킨 거죠. 그건 아마 실수일 거예요. 실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행정착오 같은 거겠죠. 보험회사에서 행정착오라고? 지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높이. 야 이놈아. 노인네가 도장 찍는 거 헷갈린 줄 아냐? 아버지.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치매 걸린 노인네로 봤구나. 제가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공중에서 휙 소리가 났죠. 민정이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좋아. 저는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막걸리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얀 술이 병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죠. 끝까지 모른다고 우기지? 병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이거 너희가 마셔봐라. 아들과 며느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탔다면 마실 수 있겠지? 민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는 술을 못 마신다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뒤로 기어갔습니다. 임신 준비 중이라서. 임신 준비? 제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임신 준비는 무슨, 아비 죽이려고 준비한 거 아니야.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죠.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오해라니까요. 오해? 저는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시다 남은 잔이었죠. 그럼 이거 마셔봐. 잔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 잔만 마시면 오해 풀어줄게. 아들의 시선이 잔을 향했다가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봤죠. 두 사람이 눈빛으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왜? 못 마시겠어? 제가 잔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내 아비한테 먹인 술인데? 마셔.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실토해. 뭘 탔는지, 얼마나 탔는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입술 틈으로 흘러나왔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봐. 민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눈물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희는 정말 입 닥쳐. 제가 지팡이를 바닥에 찍자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급한 소리였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죠. 비틀거리면서도 식탁으로 달려갔습니다. 젠장, 젠장, 욕설을 내뱉으며 막걸리병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병이 덜그럭거렸죠. 이거라도 없애야 돼. 그는 싱크대로 달려갔습니다. 병을 기울여 하수구에 부으려는 움직임. 하얀 술이 병목에서 출렁거렸죠. 증거인멸이냐? 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끝까지 더러운 놈. 저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약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잡듯이 이놈아, 온 힘을 다해 휘둘렀습니다. 정확한 타격이었습니다. 아들의 뒤통수를 노렸죠. 정수리와 목 사이 가장 취약한 부분. 이번엔 더 세게 용서 없이 살살 때린 게 아니라 정말로 때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부엌을 울렸습니다. 뼈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그 진동이 지팡이를 통해 제 팔로 전해왔죠. 아들이 짧은 신음을 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죠.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앞으로 꺾이는 몸. 손에서 힘이 빠지며 막걸리병이 미끄러졌습니다. 꽈당. 아들이 싱크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정확히 눈썹 위를 찍었죠. 피가 튀었습니다. 싱크대 벽면에, 바닥에, 여기저기. 그리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픽하고 동시에 막걸리병이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병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눈엔 느리게 보였습니다. 병이 회전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병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입구로 하얀 술이 콸콸 쏟아졌죠. 막걸리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하얀 물결처럼. 그리고 그 순간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막걸리 특유의 쿰쿰한 냄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죠. 역한 약품 냄새. 병원 냄새 같기도 하고 소독약 냄새 같기도 한 화학적 냄새였습니다.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살인이에요, 이건. 이상한 말이었죠. 자기들이 절 죽이려 했으면서. 민정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슬리퍼가 벗겨졌지만 신경도 쓰지 않고 맨발로 뛰었죠. 쾅! 문을 3개 닫았습니다. 그리고 찰칵! 잠금 장치 돌리는 소리. 오지 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아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팔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머리에서 흘러나와 막걸리와 섞였습니다. 하얀 술이 점점 붉게 물들었죠.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바닥에 짚고 헐떡였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이제 70이 넘은 노인의 심장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놈아, 아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해병대에서 배운 게 뭔지 아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렸죠. 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다. 죽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약이 이미 상당히 퍼진 상태였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더 급박해졌죠. 경찰입니다. 응답하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쿵쿵쿵쿵. 안에 계신 분, 괜찮으십니까? 이번엔 다른 목소리. 좀 더 나이 든 목소리였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 진입합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걸리에 탄 약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죠. 처음엔 속이 뜨거워지더니 이제는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죠. 아들의 쓰러진 모습이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혀가 굳어가는 것 같았죠.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우습게 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고 있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씩 펴졌습니다. 턱 마이너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손을 뻗어 뭔가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었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보였습니다. 역시 쓰러진 채로 부자가 나란히 바닥에 엎드린 꼴이었죠. 희진아. 마지막으로 딸을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날 구했어. 쿵,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 경첩이 뜯어지는 소리, 쾅.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들어가, 빨리. 급한 발소리들, 군화 소리 같았죠.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손이 제 목을 짚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는 거죠. 살아있습니다. 맥박 있어요. 여기도 한 명 더. 머리에서 피나요. 구급차 불러. 당장 2대 필요해. 안방에 누구 있어요? 나오세요. 여러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무전기 소리, 발걸음 소리, 뭔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들.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며 왜곡됐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었습니다. 빙빙 도는 것 같았죠. 그리고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삑삑삑. 규칙적인 기계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심전도 소리였죠. 코끝에 알코올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소독약 특유의 날카로운 냄새. 그 다음은 세제 냄새. 병원이구나 생각했죠.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들어 올리려 해도 쉽게 열리지 않았죠. 마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아빠,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진이었죠.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진이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다행이에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여긴 병원이구나. 새언니는 구속됐어요. 희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도 연행됐고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대요. 머리 다친 게 생각보다 심했나 봐요. 제가 한 일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막걸리에서 수면제랑 근육이완제가 검출됐어요.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희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아빠 연세를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양이었대요. 조금만 더 마셨으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죠. 어르신 깨어나셨군요. 형사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몸은 어떠십니까? 살만합니다.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정도 약을 드시고도 버티신 건 기적입니다. 기적? 네. 병원에서도 놀랐어요. 일반 성인도 위험한 양인데 70 넘으신 분이.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로 경고해 주신 겁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희진이 대답했습니다. 저 보험 설계사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빠 보험도 제가 관리하거든요. 며칠 전에 시스템 점검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희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익자가 전부 새언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세 개 보험 모두요. 총 보험금이 얼마였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3억 3천만 원이요. 형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살인 동기네요. 희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게 변경 날짜가 다 달라요. 하나씩 시간차를 두고 바꿨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치밀하네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험하다고 판단하신 거군요. 희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그런 걸 동의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특히 저한테 말도 없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고.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네. 근데 아빠가 너무 태연하게 끊으셔서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믿었어요. 뭔가 대처하실 거라고.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참 처참했습니다. 처참? 어르신은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아드님도 피 흘리며 기절해 있었고 며느님은 안방에 숨어서 나오질 않고.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엔 막걸리가 쏟아져 있었는데 그 냄새가, 약품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바로 채취했습니다. 자백은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죠. 하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결국 인정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돈이 급했다고 하더군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3억이 넘었다고. 3억? 네. 그래서 어르신 보험금을 노렸던 거죠. 근데 형사님, 희진이 물었습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미수에 그쳤고 두 사람 다 초범이라. 초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행유예,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았고 어르신도 회복되셨고 형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마 징역 3-5년의 집행유예가 붙을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법이라는 게 참 우습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아니, 형사님 잘못은 아니죠. 제가 손을 들어 만류했습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형사가 나간 후 병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내 덕분이다. 아빠가 강하셔서 버티신 거예요. 네. 앞으로 아빠 재산 관리는 내가 다 해라. 아빠,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더라. 희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아빠, 희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자식이 애비를 죽이려 했는데 그게 자식이냐? 그건 원수지. 그 다음 날 오후 2시 병실 문이 노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어르신 약속대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들어왔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변호사님이 왜? 유언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이요?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무슨 유언장이에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방금 의사 선생님도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두는 거다. 제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희진이 급히 베개를 등 뒤에 받쳐줬죠.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확실하게 정리해둬야겠더라. 변호사가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어르신이 어제 전화로 요청하신 대로 작성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선 유언장부터 보시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영수는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희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첫째, 본인 소유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일체의 재산을 딸 김희진에게 상속한다. 오빠는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죠. 미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둘째, 아들 김민수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한다. 완전히요? 네. 어르신이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류분도 청구 못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명시해서요. 특별한 사유가 뭔가요? 존속살인 미수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가 됩니다.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전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경찰 조서와 검찰 기록을 첨부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빈틈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이었죠.
제가 서명하려는 순간 희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도 오빠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했는데 그런 놈한테 뭘 물려준단 말이냐? 사인을 마쳤습니다. 김영수, 또박또박 정자로 썼죠. 그리고 희진아, 제가 딸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 더 있다. 또 뭐가 있어요? 희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집,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면서, 알지? 반포 아파트. 네, 전세 사시는 거잖아요. 2년마다 재계약하시고, 그게 제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내 집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죠. 마치 만화에서 나오는 표정처럼. 네, 뭐라고요? 내 집이라고.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아니, 아빠, 그게 무슨. 희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0년 전에 샀다. 10년 전. 희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잖아요. 맞아. 내가 취직하고 나서 샀지. 퇴직금 일부랑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죠. 현재 시세는. 변호사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12억에서 13억 사이입니다. 같은 평형이 지난달에 12억 8천에 거래됐네요. 12억. 희진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뭐하냐?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랑 싸울까 봐요? 그래. 집 가지고 싸우는 거 많이 봤잖아. 형제간의 집 때문에 원수 되는 거. 희진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전세 사는 척 했지. 너희들한테는 그냥 전세금 올려준다고만 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금도 있다. 예금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랑 펀드도 있습니다. 펀드는 1억 5천 정도 됩니다. 수익률이 괜찮으셨어요.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12억, 주식 3억, 펀드 1억. 잠시 멈췄다가 결과를 말했습니다. 총 재산이 한 16억 정도 되시네요. 16억. 희진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아빠가 그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많다고 할 건 없지.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퇴직금 제대로 받았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거기다 재테크 조금 한 거야. 조금이요? 이게 조금이라고요? 주식은 10년 전부터 조금씩 샀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 전에 산 거라 수익이 꽤 났지. 희진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았죠. 아빠, 혹시 오빠는 이거 알았어요? 모르지. 알았으면 진작에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오빠는 아빠가 가난한 줄. 그래서 더 쉽게 그런 짓을 했겠지. 보험금 3억이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8억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 그게 다 내 거다. 제가 희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아빠 잘 모셔라. 희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게 무슨 조건이에요? 100살까지 살 거니까. 30년은 더 모셔야 될 거다. 200살까지 사셔도 모실게요. 희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근데 아빠, 정말 다 저한테 주셔도 돼요? 너무 많은데.
많긴 뭐가 많아. 내가 날 살렸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게 어딨어. 오빠는 날 죽이려 했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증도 바로 받겠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나가고 병실엔 저와 희진만 남았습니다. 아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6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건 진짜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희진이 휠체어를 밀어줬죠. 사실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딸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자동문이 열리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입원실의 소독약 냄새에서 벗어나니 살 것 같았죠. 수진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오는 동안 저는 병원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절 봤습니다. 순간 멈칫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인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리면서 비틀거리며 달려왔죠. 바로 그때 희진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아들이 다가오는 걸 본 희진이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 사이를 가로막았죠. 거기서 수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희진아. 아들이 멈춰섰습니다. 5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한 발짝도 더 오지 마. 희진아, 나 오빠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희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가 오빠야? 너 같은 건 오빠도 아니야. 희진아, 아빠 죽이려고 한 놈이 무슨 오빠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퍽 소리를 내며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용서? 희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 용서를 구한다고? 염치도 없지? 희진아, 제발. 왜 그랬어? 돈 때문에? 고작 돈 때문에? 희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꺼지라고. 당장. 희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한 대 더 맞고 싶어? 아빠가 지팡이로 친 거로 부족해? 희진아, 내가 왜 너 같은 놈을 오빠라고 불러야 돼? 응?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눈물이었죠. 알아? 아빠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죠. 나도 후회해. 후회? 후회하면 뭐해? 이미 저지른 걸. 희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혹시 알아? 아빠 재산이 16억이 넘는다는 거?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16억이야. 너가 그냥 착하게 살았으면 절반은 받았을 거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너는 고작 3억 보험금 때문에 아빠를 죽이려 했지. 바보 같은 놈. 아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이제 와서 후회해? 늦었어. 넌 이제 한 푼도 못 받아.
상속 결격자거든. 희진아, 제발. 한 번만. 뭐가 한 번만이야. 희진이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서였죠. 법원에서 발부받았어. 100m 이내 접근 금지야. 어기면 바로 구속이야. 종이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 앞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 끝이야. 감옥 갈 각오하고 와.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절 봤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죠. 아버지, 한 말씀만.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수진이 막았습니다.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저런 놈한테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꺼져.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희진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절뚝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진이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방금까지의 강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딸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제가 너무 심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잘했어. 희진이 제 휠체어를 밀며 차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봤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하세요? 희진이 물었습니다. 뭘? 오빠를 그렇게 보내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다. 대가는 치러야지. 일주일 후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아들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며느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솜방망이네요. 희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은 할 거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얼마든 받아낼 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빠네는 빚이 3억이라면서요. 의미가 있지. 놈들이 평생 그 빚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 희진이 차를 몰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럴까? 네.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반찬도 해드리고. 패 끼치는 거 아니냐? 무슨 패예요? 아빠가 저 살려주셨는데. 신호등에 멈춰서자 희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끼리 잘 살아요. 그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죠.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덤이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들은 조금만, 정말 조금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16억이나 되었잖아요. 그냥 기다렸다면, 효도했다면 최소한 절반인 8억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감동해서 더 많이 물려주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욕심이 앞섰습니다. 당장의 빚 3억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을 노렸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산은커녕 전과자가 되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